네,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전망하는 시간 총선 배틀. 오늘은 국민의힘 홍석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총선 배틀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총선이 약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영남 중진에 대한 희생 요구가 잇따르는 모습입니다. 먼저 어제였습니다. 서병수 의원 부산 북강서갑에 출마해달라. 지금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있는 지역에 출마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또 경남지사를 지냈던 김태호 의원에게는 경남 양산을 그러니까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에 출마를 해달라 이렇게 장동혁 사무총장이 어제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이렇게 2명의 의원들에게 다른 지역에 출마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일단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마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김태호 의원은 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조혜진 의원, 삼선의 조혜진 의원에게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김해에 좀 출마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홍 의원님 계속해서 당 지도부가 낙동강 벨트, 이른바 이 지역을 낙동강 벨트라고 부르는데 낙동강 벨트의 승리를 강조하면서 좀 중진들에게 이 지역에 출마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낙동강 벨트라고 해서 이제 낙동강에 이제 인접해 있는 곳에 부산에 이제 민주당 의원이 3분 계시고 그리고 양산의 김두관 의원 또 김해에 2분 총 6분의 민주당 의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이 낙동강 벨트를 탈환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인데 사실 영남 지역의 다선 의원, 중진 의원에 대해서는 뭐 총선 때마다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물갈이를 하면서 불출마를 좀 종용을 받거나 아니면 험지, 격전지 출마를 종용을 받았는데 과거보다는 지금 격전지 출마, 험지 출마가 굉장히 좀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영남권에 있는 그 중진들이 이제 수도권 출마라 이런 식으로 되니까 사실 지역구를 옮기는 것 자체가 현역 의원으로서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인데 특히 영남의 수도권을 옮기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낙동강 벨트는 좀 상황이 다른 게 예를 들면 이제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는 5선이시기도 하지만 또 부산시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고 또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도 또 그 3선 의원이시지만 또 그 경상남도 도지사를 2번이나 걸쳐서 했습니다. 또한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밀양 이쪽에 이제 지역을 갖고 있는데 밀양과 김해가 이제 인접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험지, 격전지 이런 어떤 출마 당의 요구가 굉장히 과거보다는 좀 본인으로서는 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이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위상을 굉장히 좀 높일 수도 있는 안이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좀 혁신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PK 지역에 지금 가지고 있는 지역구를 사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몇 지역 더 탈환해야 되는 이런 목표를 좀 가지고 있을 텐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중진 의원들을 자객 출마시키는 것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자객은 아니고요. 자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말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마 낙동강 벨트를 탈환할 목적으로 국민의힘의 중진들을 갖다가 착출해서 지금 대항시킨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 한풀 걷어보면 이게 찐윤인 이 공천하기 위해서 그 지역구에 이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을 비윤이잖아요. 이 공통점이. 이 3분을 갖다가 낙동강 벨트 탈환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소위 옮겨 심게 한 거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부산시장도 하셨고 경남지사도 하셔서 서병수, 김태우 2분이 굉장히 중량감 있는 건 맞는데 국회의원한테 이 지역구를 4년간 관리했던 지역구를 옮기라는 거는요. 이거는 거의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안 받을 수는 없고 명분이 낙동강 벨트 탈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마 서병수 전 시장이나
우리 김태우 전 지사나 안 받을 수는 없겠죠. 그 명분 때문에 고심하고 안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한풀 걷어보면 지역구 당신 지역구 내놓으라. 거기에 친윤 집어넣겠다. 그리고 낙동강 벨트 뭐 이렇게 명분 삼아 김두관, 전재수 이렇게 붙어라 이거 아니에요. 그 이제 김두관, 전재수가 이 대표적인 민주당의 맹장들인데 그 성공하겠습니까? 네, 지금 송지호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이른바 비주류들에게만 이 지역구를 옮겨달라고 요청한 의원들이 이른바 비윤 의원들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고, 한 가지는 그렇다면 이분들이 지역구를 옮기고 난 다음에 이 지역에 과연 누가 공천될 것이냐 이 부분이 관심인데, 이른바 찐윤 후보들이 좀 자리 비우기 차원에서 찐윤 후보들을 위해서 비워주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비윤, 친윤, 더 나아가서는 찐윤 네. 사실 구분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당에서 중진들에게 이렇게 출마 요청을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충분히 이제 도지사라든지 광역시장 같은 이런 광역자치단체장을 이제 거치면서 해당 어떤 지역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경쟁력이 네. 있기 때문에 이제 요구를 이제 한 것이고, 이분들이 자리를 비운 적엔 당연히 이제 어떤 그 저희 시스템 공청의 어떤 트랙으로 이제 경선을 하게 이제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혁신위원회에서부터 영남 중진에 의한 어떤 물갈이 내지는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요구를 받았는데, 네. 사실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그리고 그에 앞서서 하태경 의원의 수도권 출마, 그 이외에는 사실은 좀 흐름이 좀 단절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어떤 공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흐름을 살리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굉장히 해당 당사자들도 좀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가능성이 네. 높은 지역을 합리적으로 지금 공간이나 당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충분히 저는 성산이 저는 있는 그런 어떤 싸움에서 본인들이 이때까지 많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저는 해볼 만한 그런 어떤 구도가 저는 형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승산이 있는 구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역구를 옮겨달라고 요청을 받은 세 사람의 의원이 어떤 반응을 내놨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 북강서갑에 출마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을 하겠다. 힘겨운 도전이 되겠지만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중진들이 동참하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깊이 고심을 하고 있다. 무소속 출마를 해서 지켜준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길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이 된다.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다각도로 좀 고민을 해보고 설 연휴 기간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일단은 서병수 의원은 당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중진들도 좀 동참해달라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만, 김태우 의원과 조혜진 의원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다. 물론 김태우 의원은 내일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홍석준 의원님께서는 이 두 명의 의원께서 결론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받아들일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태호 의원께서는 도의원부터 출발해서 거창군수 그리고 도지사 두 번을 거치면서 또 지역구도 다양하게 좀 옮겨본 그런 네. 경험이 있고, 특히 지난번에는 무소속까지 해서 당선되신 굉장히 좀 저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양산을에서 김두관 의원과 붙으면은 전직 경남 도지사끼리 빅매치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저는 김태호 지사 역량을 보면 충분히 이제 싸움이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정말 이기면 정말 위상이, 정치적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조혜진 의원도 이제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저는 당에서 이런 다선 의원들에 대해서,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분들을 저는 배려하는 것이다. 그냥 뭐 컷오프 내지는 그런 것보다도 정말 그분들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 살려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거 비교해서는 엄청나게 배려를 저는 하는 것이라고 이제 보고, 서병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중진에 대해서도 하나의 또 다른 어떤 자극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 지역구를 옮겨달라고 요청한 분들에 대한 오히려 배려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송지호 의원님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구를 의원들에게 옮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는
지역구로 옮기라거나 뭐 이런 험지 출마 요구를 받았을 때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홍석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태우 의원이나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자연스럽게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만 지역구를 옮기리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고심한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을. 네. 아니 뭐 죽을 맛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봤더니 다른데 뭐 이게 다른 공천의 장난이 아니라 거대한 명분을 내건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다수 이석을 하기 위해서 낙동강 벨트를 사수해야 되고 중진들이 좀 책임을 지라 이렇게 차출해서 지금 한 건데 당사자들로서는 뭐 당연히 뭐 소위 공천에서 컷오프 시키거나 무소속 출마를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좋은 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받기 싫지만 받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고 선거가 뭐 해볼 만하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전직 시장이나 지사를 했다고 해서 유권자들이 이렇게 뭐 먹어주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4년간 지역구 활동이 없으면 참 이게 선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가 여기 지금 상대들이 이게 김두관, 전재수 이게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선거 해보나 마나 이렇게 갈 것 같고 여기서 제가 이게 지적하고 싶은 게 왜 김기현 대표, 권성동 의원, 이철규 의원 같은 분은 그대로 두고 다 다선 중진이잖아요. 요 셋만 이렇게 책임을 져가지고 뭐 후에 더 이제 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른데 안 가는 거는 친윤, 찐윤은 가만히 그냥 다선이지만 중진이지만 그대로 주고 비윤 또 윤 대통령하고 안 친한 쪽은 이렇게 명분을 걸고 소위 자객이다 뭐다 험지다 하면서 보내고 이게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보인다는 거죠. 네. 어제 장동혁 사무총장이 2명의 의원에 대해서 지역구를 좀 옮겨서 출마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렇게 밝혔고 오늘은 또 조혜진 의원에 대해서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일부 보도에서는 김기현 대표에게도 이런 요청을 했다라는 보도는 있었습니다만 김기현 대표 측은 이런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진들 한동훈 위원장이 나도 불출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진들의 희생을 얘기를 했고 또 장동혁 사무총장이 어제부터 1명, 2명씩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다른 중진 의원들까지도 좀 이렇게 요청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 불출마를 했다 이런 어떤 단호한 네. 그런 어떤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지금 당에는 중진을 비롯해서 사실 지금 그 비대위를 중심으로 한 이런 어떤 공관위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사실 좀 반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굉장히 나름대로 합리적인 어떤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과거처럼 영남의 중진 의원, 다선 의원들에게 수도권 출마라 이러면 정말 쉽지 않은 네. 그런 어떤 요구인데 본인들이 광역자치단체장의 한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그쪽 지역의 부산이나 경남에 출마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합리적인 요구다 과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용할 수밖에 없고 또 뭐 다른 분들한테도 저는 지금 이런 어떤 이야기가 전달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비윤, 친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 앞으로 이런 어떤 공천 어떤 그 교통 정리가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까지 다양한 지역에 걸쳐서 교통정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특히나 영남권 중진들 앞서 송재 의원님께서는 비윤에게만 좀 몰린 건 아니냐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중진 의원들까지 그런 요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역시 민주당도 좀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중진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런 희생 요구들이 과연 앞으로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게 두 개로 봐야잖아요. 네. 하나는 중진들을 지금 배려가 아니라 제가 보면은 텃밭인 영남에서 치우는 거잖아요. 치운 데는 사실은 새로운 신진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세우는 분들이 만약 진짜 혁신적인 인재를 영입해서 혁신성을 국민님이 보여준다면 저는 그거는 민주당에 충격적으로 그거는 소위 외부 충격이 되겠죠. 민주당도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 영남인 텃밭에서 중진들을 치우고 새로 세우는 게 또다시 뭐 친윤이나 자기 편을 세운다면 그 자체가 저는 그 자기 세력화하는 그거 이상의 의미를 안 갖고 그것이 또 우리 민주당에는 좋은 의미로 작동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민주당도 현재
중진들에 대한 오래된 공관위원장께서 네. 다선 의원들은 좀 길을 터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표현을 지금 쓰시니까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겠고 또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민주당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먼저 송대호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정치권의 좀 민주당의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좀 길을 터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그와 동시에 가장 크게 관심을 모으는 것이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결국에는 전임 문재인 정권 당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좀 물러나달라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되면서 일각에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그렇고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뺄셈의 정치가 극에 달했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아무래도 공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른바 친문계 후보들이 좀 배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걸 저는 그렇게 친문계란 이름으로 하면 안 되고요. 네. 왜냐하면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 자체가 문재인 정부 때 선거를 해서 당선돼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사실 뭐 친문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선거 때 네. 경선 전에 또는 경선 후에 이재명하고 합류해서 했다고 해서 뭐 친문 친명 이렇게 하는데 저는 바탕이 친문이고 거기다가 이재명으로 해서 친 이재명화된 거니까 명문전당이라는 표현이 맞고 다만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표현은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탄생을 했고 그 촛불혁명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서 그만큼 개혁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다소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네. 두 번째는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어쨌든 검찰총장이란 고위직 아니었느냐. 그것을 인사해서 검찰총장에 갖다 놓고 그다음에 반대당의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보낸 데 대한 인사상의 책임을 누군가는 지는 게 도의적으로 맞다.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런 뜻에서 상징적으로 예를 들면 임종석 실장이나 노영민 실장이나 추미애 장관 같은 상징성이 있는 분들은 좀 스스로 그 책임 정치 차원에서 자리를 좀 비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또 구체적으로 누구 이름을 지명한 네. 건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전체 예를 들어서 수석을 했든 비서관을 했든 장관을 했든 문재인 정부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책임 정치하니 당신들이 좀 용퇴하는 걸 고려해봐라. 이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고려해버리면 180석 국회의원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168명 중에 누가 남겠어요.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아무래도 친문계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전부 다 친문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아무래도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꼽히고 있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약간 반발하면서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다른 이른바 친문 전 정부에서 핵심적인 인사들이 계속해서 출마 의사를 밝힌다면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이것을 강제로 좀 조정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어쨌든 공천을 둘러싸고 갈등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등은 세게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이게 저는 관리될 거라고 봐요. 공천에 그 뒤에 관리위원장을 붙은 게 그 갈등을 잘 관리하라 하는 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그렇게 상징성 있는 책임 정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했으니 누가 됐든 그것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 조치에 따라서 저는 뭐 임종석 실장이면 임종석 실장, 노영민 실장이면 노영민 실장이 상응하는 조치를 받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또 국민들한테 민주당이 민주당 나름대로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사전 조치가 없으면 그 다음에 혁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그럼 전에 있었던 모두가 다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 누가 인물로 혁신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 민주당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광주 동남갑 같은 경우에는 노영욱 전 국토부 장관이 컷오프가 됐는데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이나 노영민 전 실장이 컷오프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럼 컷오프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컷오프라는 거는 일정한 기준에 못 미칠 때 뭐 또는 20-30% 격차가 있을 때 그 기준에 따라서 쓰는 표현이고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공천 대상 자체에서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죠. 배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신다. 홍석준 의원님께서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TV 이런 어떤 방송에서
9월 달, 10월 달에 이낙연 대표 탈당 이야기가 이슈가 됐을 때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탈당할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민주당 의원 패널들은 그럴 일이 없다 하다가 탈당하셨죠. 그다음에 이제 11월 11일에 상식과 원칙과 상식의 멤버들이 탈당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민주당 의원 패널들이 우리는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탈당할 일은 없다고 이제 부정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이 자리에서 임종석 실장 관련해서 제가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주지 않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의 4.10 총선의 목적은 물론 다수당, 일당이 되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확고하게 이번 총선을 통해서 본인의 직할 지배 체제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직할 지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향후 당대표 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의 경쟁자들을 미리 싹을 자르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 될 만한 분들 보면은 이미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탈당을 했고 김경수 씨 아직까지 복권이 안 됐고 남은 사람이 임종석 비서실장인데 이미 그 자리에는 전략선거구역으로 묶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원천 배제할 수 있는 이런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이명백 그 공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저렇게 원인 제공한 사람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누구냐? 결국은 대표적인 게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노영민 그리고 사실은 그분들보다 더 크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국민의 어떻게 보면 관심을 받도록 키운 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왜? 자꾸 뭐 그 지금 동작에 지금 나경원 대표하고 해서 여론조사를 돌리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봐서는 저런 어떤 윤석열 정권의 원인 제공자라고 하지만 결국은 친문의 핵심이자 잠재적인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겨냥한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난 이후에 바로 그 다음 날 이재명 대표가 광주에서 준연동형 유지라는 선거제 결정 사항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분열을 우려했고 그러면서 통합을 강조한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제 결정 방침을 밝히면서 이재명 대표가 당의 분열을 좀 우려하는 것 아니냐, 당 통합 행보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전 정권의 책임을 얘기했기 때문에 시점이 좀 공교롭다 이런 해석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전직 대통령 세력하고 현직에 이제 후보로 나왔던 대통령 세력이 손을 잡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 네. 왜냐하면 분열되면 필망이잖아요. 역사가 우리 선거 사례가 그렇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저는 뭐 분열을 해서 그 갈등이 관리되지 않은 수준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화합을 한다고 해서 공천의 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그 뭐 전부 다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하위 20% 컷오프 시키고 또 이렇게 전직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들은 또 스스로 배제시키겠다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용퇴해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좀 스스로 표현을 해달라. 그렇게 좀 해주기를 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 다선 중진들도 몇 분이 좀 책임 있게 좀 해주면 그 자리에 정말로 우리 윤석열 정권 타도 검찰 독재 이거 종식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인물 갖다가 충원해서 혁신의 모습으로 선거 이겨보겠다. 네. 이 전반적인 이런 충정이잖아요. 이게 그 안에 무슨 친명이 임종석하고 겨뤄가지고 내가 이겨보겠다. 거기 무슨 숨은 친명이 있어서 경선 안 붙이고 뭐 이겨보겠다. 이런 얄팍한 수가 아니고 거기 좀 비켜주면 그런데 몇 개를 비켜주면 거기에 혁신적인 인사를 넣어서 그렇게 해서 좀 선거판 전체를 좋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 취지를 공관위원장으로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그 이명백 교수님 성품에 연로하신 원로 교수님이 그거 무슨 그렇게 잔머리 굴리고 그렇게 이재명 대표의 몇 분 전략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말 들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겠어요. 전체적인 저는 틀을 마련했다고 보고 또 임종석 실장이나 노영민 전 실장이나 관계된 분들이
그런 것에 따라서 충분히 의논하고 결정을 내리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 저희가 국민의힘 사례를 좀 짚어봤습니다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꼭 승리에 필요한 지역으로 좀 지역구로 옮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임종석 전 실장이나 노영민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량감이 있다 보니까 그 꼭 승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역구로 옮겨달라 이런 요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그건 뭐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죠. 공천 과정에서. 네. 저는 그렇게 가능하고 보고요. 또 특히 노영민 실장하고 임종석 실장의 경우는 케이스가 좀 다른데 임종석 실장은 이미 민주당 원칙상 전략공천 대상 지역입니다. 경선이 없는. 그러니까 뭐 경선 없이 하는 거니까 거기에 그냥 전략공천을 임종석 이렇게 꼽기는 사실 뭐 부담이 크지 않겠어요.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한 거겠죠. 네. 다른 대안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홍석준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바로 준연동제 유지를 결정한 것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임혁백 교수가 저런 발언을 한 것 이 일련의 과정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예, 아무래도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선거제 관련해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친문의 여러 좀 의원들을 좀 챙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죠. 네. 그러면서 좀 우회적으로 좀 통합, 상생 뭐 그런 어떤 표현을 한 것 같고 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선거제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병립형이나 이런 어떤 그 연동형 비례제 관련해서 좀 오락가락하고 주판알을 굴리다가 결정적으로 참 이름도 참 희한한데 이런 어떤 현행체제 준연동제 하에서 또 위성정당이라는 표현이 아닌 준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한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는 정말 오랜 장고 끝에 악수를 뜬다고 이렇게 총선이 불과 2달 남짓한 남은 시점에 네. 이런 선거제를 이런 준연동제로 하면서 지금 유성 정당이 난립돼서 정말 이 투표용지가 몇십 센치 될지도 모르는 이런 어떤 상황을 만든 게 정말 역사 앞에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고 물론 뭐 몇 번 사과를 했지만 과연 이제 본인이 했던 말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한 이런 어떤 상황이 돼서 정말 그 당대표로서 민주당 전체가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민 앞에 저는 큰 죄를 짓고 어떻게 보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정말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지금 선거를 코앞에 앞두고도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식으로 방향이 정해지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진짜 국민 앞에 역사 앞에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네.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두 번째 주제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 그에 앞서서 민주당 공관위원회가 지금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를 설 연휴 이후에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명단에 누가 들어있는지는 아직까지 뭐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다수 비명계가 포함됐다 이런 얘기와 더불어서 이들의 탈당을 막기 위해서 좀 통보를 미룬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 의원님 아무래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하위 10%에는 뭐 최대 30%까지 감산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위 10%에 들어간다면 사실상 뭐 경선을 가게 된다면 이기기가 쉽지 않을 텐데 물론 이 리스트는 뭐 공개가 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뭐 통보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알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명계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탈당을 막기 위해서 연휴 이후로 좀 미룬 거 아니냐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뭐 무슨 거기에 무슨 꼼수가 있거나 무슨 뭐 그런 게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위 20%는 5명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됐다는 네. 거예요. 엄청난 숫자잖아요. 저도 그 해당될 수 있는 거고 조마조마하죠. 그리고 무슨 뭐 언제 발표 사실은 지금 설 연휴라 그러지만 얼마 전에는 설 전에 공관위 면접 끝나고 나면 바로 연락을 줄 거다 했고 이게 또 개인정보 보호라서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개별 통보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의원들에 따라서는 자기 정말 마누라나 보좌관한테도 말 못하는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 사안인데 그러니까 이게 매우 정말 조심조심 네. 다뤄야 될 거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19일부터 우리 경선이 시작이 돼요. 경선이 시작이 되면 19일 전에는 해당 의원들한테 생각할 시간을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열흘 전까지는 저는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 열흘이면 9일인데 내일이 그 다음 날이 추석이란 말이에요. 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설 전에 우리 한국의 정서상 설 전에 당신 컷오프다 이게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이라도 지나야 되니까 저는 생각에 11일, 12일쯤에는
컷오프 대상자한테 알릴 테고 감사는 뭐 하지만 사실 나오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이 평가 기준에 따라서 채점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비명계를 조금 더 포함시키고 뭐 친명계는 좀 봐주고 이게 안 돼요. 계산해서 하는 건데 네. 그러면 아마 이건 뭐 짐작입니다. 다선이 좀 많이 끼겠죠. 우선 역시 그 붙어보면 초선보다는 다선이 좀 실력으로는 좀 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그 다선은 또 특성상 다 그 뭐 소위 이재명 대표급 아니겠습니까? 뭐 친명 비명이 있겠어요. 다 그만한 소위 구력을 가진 분들인데 그러면 해석에 따라서 뭐 비명, 친명도 반명도 아닌 비명 계통이 다선 중진들이 많이 꼈다 이런 해석은 나올 수는 있겠죠. 누가 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민주당의 경우에도 지금 설 연휴 이후에 하위 20%를 통보한다고 하고 국민의힘 경우에도 현역 의원은 없었습니다만 어제 일부 뭐 공천 부적격한 분들이 발표를 했고 오늘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뭐 강하게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공천 과정 거치면서 결국에 하위에 좀 소속된 분들이 여기에 좀 반발해서 제3지대로 옮길 가능성 계속해서 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지금 이 시점이 사실 현역 의원들한테는 가장 정말 그 긴장되는 순간인 것이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위 10%는 아예 컷오프가 되는 감점이 아니라 컷오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누구라도 해당될 가능성이 참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 평가라는 게 기업 평가와는 달리 이 정량적인 요소도 있지만 정량화할 수 없는 부분, 정성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평가자의 주관이 좀 개입될 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히 많은 비명계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비명계의 또 다선이 또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된 이후에 그분들이 뭐 삼지대로 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만약에 이낙연 어떤 대표 신당이라든지 새로운 미래라든지 이런 분들의 좀 뭐 작지만 텐트가 없으면 밖으로 나가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네. 탈당하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작은아마 텐트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탈당의 가능성이 그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선 배틀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병립형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수당입니다. 축구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구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야구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딱 최강욱, 조국, 윤미향, 김희겸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정당이 다 가져가게 둬야 됩니까? 그건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저는 여당의 이 반칙, 이 탈법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오히려 여당은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의석을 100% 독식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도 똑같습니다. 잣대는 언제나 동일해야 됩니다. 내 눈에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에 티끌 찾아서 비판하는 태도 정말 옳지 않습니다. 네. 이번 주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을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에서 만장일치로 이것을 추인을 하는 방식이 되면서 사실상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제는 준연동형제가 유지되게 됐습니다. 먼저 이 준연동형 유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먼저 홍석준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자꾸 국민의힘 핑계를 대는데 뭐 김건모 씨 노래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핑계가 정말 글자 그대로 핑계죠. 저희 당에서는 지난 21대 때 선거제가 준연동형으로 되면서 위성정당이 난립한 이런 어떤 사태는 정말 막아야 된다. 물론 선거제가 100%뭐 이렇게 만족스러운 게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준연동제의 목적은 결국은
양당 간의 어떤 대립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다당제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네. 그렇게 되는데 이게 다당제가 아니라 위성정당이 난립돼서 국민의 어떤 의사 표현을 왜곡하고 사기를 치는 그런 어떤 결과를 지난 21대 때 그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일찍부터 이번에는 위성정당을 막아야 된다. 국민의 어떤 뜻을 올바르게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병립형을 처음부터 강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계속 오락가락 했었죠. 계속해서 좀 주판을 굴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권역별 이런 어떤 그 병립형까지도 심각하게 네.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제 저희 당의 어떤 위성정당 이런 어떤 핑계를 대는지 정말 그거는 너무 좀 후한무치한 그런 어떤 표현인 것이고 자 지금 현재 그 준 또 민주당은 위성정당이라 해서 가칭 뭐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데 이거는 위성정당도 아니고 위장정당, 위장정당. 아니 어떻게 생각이 다른 어떤 사람들이 떴다방처럼 이런 어떤 총선에만 다 이제 헤쳐 모여 해서 그게 뭐 조국 신당도 들어오고 또 뭐 지금 송영길 대표가 옥중 창당하는 뭐 같은 거 들어올 것이고 뭐 용해인 의원이라든지 각가지 짬뽕으로 이제 떴다 방식으로 다 모아서 지금 통합형 비례 정당으로 하는데 이거는 정당도 아니고 위장 정당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패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대선 때도 그 공약을 하고 했던 위성정당 방지 이런 걸 다 팽개치고 다른 어떤 그 좌파 정당, 좌파 세력의 있던 동의를 받아서 이 총선을 디딤돌로 해서 이제 대선에 가서 유리한 어떤 이런 구도를 마련하겠다는 본인의 대권 플랜으로 이렇게 총선의 어떤 비례제를 이렇게 지금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 그 비례 표하는 이런 게 지난번에 48.1cm였습니다. 이제 뭐 70cm, 80cm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 역사가 분명히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고 준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결정 이후에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이것을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 이 준연동형 유지에 대해서 송재호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지금 홍석준 의원님께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통합형 비례정당이 떴다 방식 위장정당 아니냐 이렇게 비판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의 최고 목표는 선거 이겨가지고 일당 다수당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병립형이 훨씬 유리하죠. 그렇게 해서 다수당 되는 게 맞는데 이걸 왜 이 다수당을 포기해야 했느냐? 국민과 약속인데 국민이 바라는 건 뭐냐면 계속 두 당이 머리 맞대고 싸우기만 하니까 협치라는 건 없고 그래 그 심지어는 그게 증오 혐오 흉기 난동 뭐 이런 게까지 간 거 아니에요. 이거 이래서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22대 국회도 또 싸운다 이러면 정말 이 국민이 국회 해산하라 할 판이다. 그 중간지대의 완충 정당을 좀 만들어주자. 네. 이게 연동형의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니 그걸 받은 거죠. 사실은 제살 깎기를 하면서 소위 완충 정당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준연동제라는 고육지책을 지금 탄생시킨 거거든요. 그렇게 탄생한 측면에 있어서는 또 무슨 원로들도 많이 조언을 했지만 병립형을 주장했던 연동형을 주장했던 국회의원들이 자 이제는 그러면 그 뜻을 하나로 해서 가자. 의원총회에서 결의해서 하나로 한 거는 네. 맞고요. 그러면 이제 준연동형을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종전처럼 48cm, 75cm 만들 거냐.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도 좀 플랫폼을 가지고 질서 있게 해보자. 그래도. 그래가지고 통합비례정당이라고 하는 일종의 플랫폼을 제안한 거고 그 통합 플랫폼은 아마 누구에게나 문은 활짝 열지만 어쨌든 민주당적 가치, 진보의 가치에 동의하는 정당과 세력에게 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부터 그걸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다만 그것이 위성정당의 모습, 위성정당 사실 안 되죠. 그 위성정당 그거 저 국민들 앞에 이게 올바른 거고 좋은 겁니다가 아니잖아요. 위성정당을 어쩔 수 없이 만드는 이 정치 현실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사과하는 거고요. 그건 국민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게 사과하고 22대 때는 정말 잘해서 이런 위성정당 같은 거는 탄생하지 않도록 정치개혁 똑바로 해야 되겠죠. 네, 통합형 비례정당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이제 실무 작업에 좀 착수를 했는데 관심은 그렇다면 이 비례정당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 또 비례정당의 순번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좀 쏠리고 있는데
오늘 기본소득당 용해인 대표 새진보연합을 만들었습니다만 용해인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과 소수 정당들이 좀 번갈아서 순번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과연 여기에 참여하는 정당들에게 얼마만큼의 비례정당, 비례의원의 몫을 줄 것인지 또 순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과정을 놓고서 필연적으로 좀 갈등이 뒤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유 뭐 세게 붙겠죠. 우선 녹색 정의당, 용해인 의원 하는 거기 다 모인 네, 새진보연합. 새진보 또 뭐 녹색 진보당 네. 뭐 이렇게 다 시민사회 세력까지 다 저는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패키지를 만들 테고 이제 그러면 공천관리 기준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1대1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게 소위 머릿수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배분해야 되지 않을까. 1대1로 돌아가면서 네. 하나씩 맞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원칙을 아마 공관이라고 하는 또 일종의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비례를 다루는 공관위를 만들어서 민주당에서 공관위원 몇 명, 시민사회나 기타 당에서 몇 명 해서 기준을 만들겠죠. 그럼 기준을 만들 때 어떤 기준을 만들면 용해인 의원은 그 기준을 만들 때 1대1로 해달라는 희망사항을 말한 거고 저는 그거는 뭐 맞지 않다고 보고요.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배분하지 않겠습니까? 네, 홍석준 의원님께서는 이 비례정당 뭐 순조롭게 좀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순조롭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준연동형이라는 건 일단 계략적으로만 됐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지금부터 논해야 될 세부적인 과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 중에 지금 캡을 지금 현재 17석을 주고 나머지 30석을 지금 배분을 하고 있는 이런 방식인데 지금 현재 배분한 방식대로 갈 건지 가지 않을 것인지 대부터 이제 나누기 이제 좀 이렇게 그 논의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리고 이번엔 또 21대와는 달리 또 제3지대 정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3지대에 있는 또 정당들의 또 의견도 좀 받아야 되는 것이기 그렇기 때문에 그 21대보다 지금 22대에 이런 어떤 준연동제 논의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인 총선에서 정말 게임에 이 선거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정당들이 사실은 최대한의 어떤 의사에 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은 이 선거제도 마치 다른 어떤 법안처럼 그냥 일당이 민주당이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버리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특히 또 당원투표로 가려고 하다가 또 그 당 대표에게 이제 권한을 일임해서 이게 일당 대표가 그냥 결정을 해버린 식으로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과연 이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 게임의 룰을 만드는 방식이 맞느냐? 저는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원론적으로 저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를 만들기로 했고 지금 창당 수순에 밟고 있는 과정인데 지난 총선 당시에 사실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미래통합당 그리고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순번을 놓고 조금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 미래로 과연 이 당이 생긴다면 이 지도부론 누가 갈 것이냐 또 공천 권한은 누가 갖게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먼저 저희도 뭐 이렇게 될 수밖에 현실이 참 안타깝게 먼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21대 때는 당시 이제 미래한국당의 한성교 네. 대표가 생각한 어떤 비례 대표 순위하고 황교안 대표하고 달라가지고 참 해프닝이 벌어졌고 그것이 또한 총선 패배의 한 원인으로 사실은 지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정당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창당 작업과 기본적인 어떤 당령, 강령 그리고 비례 우선순위를 정하는 네. 것이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고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어떤 호흡이라든지 그리고 합리적인 정말 사심없이 합리적인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분이 되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지금 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송재호 의원님께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의 미래를 만들고 이 진행하는 과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일당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테니까 거육지책으로 위성정당 만들어서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겠죠. 또 우리도 사실은 범진보 진영을 다 네. 결합해서 대통합 비례라는 이름으로 선거 연합해서 다수당 제1당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위성정당이라는 꼼수가 등장한 부분은
이걸 못 고친 거는 국민들께 한없이 미안한 거죠. 이건 석고대죄에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위성정당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안 할 수밖에 없는 더 큰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망가져가는 경제도 살려야 되고 민생도 챙겨야 되고 그렇잖아요. 저 못하는 정권도 견제해야 되고 이러려 그러면 의석이 더 필요하니 그 더 큰 가치를 위해서 국민들께서 이번 한 번은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홍석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